딱 단도직입적으로 네. 경제가 최악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 건지, 교수님도 지난번에 나와셨을 때 이제 올해 끔찍한 가난이 온다,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셨는데 네. 이게 그 부분이 지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부분인지 그게 제일 헷갈리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네. 제가 작년에 나와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제가 아마 영상을 돌려보셔도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분리해서 봐야 되나요? 전혀 다른 건데.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고요. 경기 침체와 주가 침체는 또 다른 건데. 다르다. 경기 침체 온다고 한 걸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받아들이고 주가도 침체된다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경제 위기는요, 2020년에 경험한 거예요. 역성장하는 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경제 위기예요. 이게 V자로 급격히 추락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네. 그런 걸 경제 위기라고 보면 돼요. 예. V자. 근데 경기 침체는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거죠.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는 예. L자로 꺾이는 거. 그러니까 23년 경제는 L자로 꺾여가는 국면인 거예요. 경기 침체 국면인 거예요. 그래서 21년보다 22년이 안 좋고 22년보다 23년이 안 좋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에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가 경기 침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기 침체를 놓고 얘기할 때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6천억이었잖아요. 1분기. 이게 1조가 안 되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하기로 결정했죠. 감산 결정이 정확히 IMF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그거예요. 25년 만이에요.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예. 25년 만에 처음 감산이에요. 그럼 이러고도 우리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실물 경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또 우리나라의 역대 경제 위기가 4번 있었거든요.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역성장했어요. 마이너스 1.7%. 그리고 IMF 외환 위기 이때 마이너스 5.1% 역성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땐 역성장하진 않았습니다. 0.8% 플러스 성장했어요. 플러스였군요. 그래도 경제 위기라고 분류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2020년 마이너스 0.7% 역성장. 근데 이 네 번의 성장률을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1.5%가 가장 낮아요. 경기 침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경제 위기 4번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인데. 역대 5번째 경제 불황으로 불리겠네요.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인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특히 제가 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었냐면 경기 침체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 침체 국면이에요. 그러네요. 성장률 자체가 낮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경기 침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경기 침체 국면일 때는 물가도 낮아요. 그러면 소위 소득이 쪼그라들 때 물가도 같이 떨어지니까 살만하단 말이죠. 혹은 경기가 호황일 때처럼 물가는 치솟지만 소득도 같이 늘어나니까 그나마 견딜만한 거예요. 근데 23년 상반기 경제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한국은행이 어떻게 전망했냐면 상반기 성장률을 1.1%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0%. 그러니까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여전히 높은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그러면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았고 경기 침체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걸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경제 교과서에서만 본 것 같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다. 진짜네요. 네.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게 왔네요 지금. 그거 지금 현재가 온 거고요. 심지어 2022년 10월에 제가 전망했을 때보다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더 좋아진 게 아닙니다. 지금요? 예. IMF는 그 당시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어요. 지금은 1.5%로 낮춰졌어요. 10월 당시면 2.0%로 전망했어요. 1월에 1.7, 지금 4월에 1.5로 낮춰잡았어요. 뚝뚝 떨어지네요. 네. 한국은행도 그때만 해도 2.1%. 그리고 11월 정도만 해도 1.7%. 지금 1.6%로 낮춰잡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10월까지만 해도 1.9%. 그리고 지금은 1.4%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나빠졌어요. 물가 상승률도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잡히고 있어요. 그때는
소위 뭐 한 3.5%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4.0%예요. 상반기 평균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디게 잡혀요. 매월 말일날 국제금융센터에서 글로벌 리스크 워치라는 짧은 페이퍼를 발간해요.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뭐냐라는 것을 선정해요. 그 1번이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연된다 이거예요. 고물가 유지 약간. 네,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빨리 안 잡힌다 이거예요. 근원 물가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제가 오히려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은행이 파산할 거라고까지는 시나리오를 그리지 못했어요. 저도. 그럼 악화된 거 맞네요. 더 악화된 거죠. 네. 그리고 그 금융부실 자체가 경기 침체를 더 몰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네요.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네요. 네,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경제와 또 이제 구독자분 투자자 관점에서도 보시니까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분리해서 보셔요. 네. 그러면은 경기는 어떻게 보면 L자형 국면으로 이미 접어들고 있다,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또 그럼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그리고 주가 침체와 경기 침체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주가 침체 온다고 했나 보다. 근데 제가 정확히 작년 이맘때 제가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22년 10월 정도가 주가의 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준금리의 정점이 23년 2분기라고 다들 믿고 계시거든요. 기준금리의 정점은 23년 2분기다. 그럼 그로부터 주식시장은 선행하다 보니까 22년 10월 정도가 거의 6개월 전인 거예요. 그렇죠. 금리 인상 종료 거의 6개월 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감안을 하고 주가의 저점 구간은 22년 10월 11월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기준금리의 정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기대가 5월 정도면 정점이지 않겠느냐. 23년? 23년. 그러니까 22년에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22년 10월 정도가 저점일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 정점 자체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추가적으로 지연되는 만큼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대세 상승하기가 어려운 거죠. 조금씩 이제 박스권이라든지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2년 10월이 저점이고 주가가 반등은 하지만 이게 박스권에서 벗어나기는 또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또 그겁니다. 기억납니다. 대세 상승은 어렵다. 대세 상승은 어렵다. 그 대세 상승이 어려운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돼요. 기준금리 여러분들은 올해 안에 인하할 거라고 믿고 계시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실제 기준금리 인하는 연내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기준일까요? 미국 기준으로. 근데 한국도 좀 유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진짜로 안 내리면은 한국이 먼저 막 내리기는 참 쉽지 않죠. 미국이 올릴 때 같이 안 올릴 수는 있어도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만 먼저 내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굉장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주식시장은 먼저 앞서갔다가 올해 지금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한 9월, 11월 뭐 연말 내에는 한 번은 내리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전히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새벽이죠. 3시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텐데 저는 뭐라고 얘기할 건지 대충 느낌은 옵니다. 왜냐하면 파월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똑같은 말 계속 하니까. 똑같은 말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지 또 알고 있어요. 아마 한 5개월 전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넥타이만 바꿔 입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유사한데 뭐냐면 언제든지 데이터 상황을 봤을 때 물가가 안 잡혔다라는 신호를 볼 경우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물가 상승률이 CPI 기준으로 볼게요. 그게 가장 국제 비교하기 좋으니까. 물론 PCE가 더 정확한 기준입니다만 CPI 기준으로 봤을 때 9.1% 22년 6월에 정점을 찍었었고 그리고 상당 부분 떨어져서 지금 5.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9.1에서 5.0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에 기여한 그 부문별 기여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문이 뭐냐면 하나가 식료품 물가, 하나가 에너지 물가, 나머지가 근원 물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9.1에서 5.0까지 떨어져 준 그 네. 배경은 기여도로 봤을 때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그래요. 심지어 에너지 물가는 최근 4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월에 발표된 3월 CPI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심지어 마이너스 기여를 했어요. 물가를 끌어내리는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여를 그렇죠. 했어요. 네. 그만큼 이들의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이 물가 상승률이 잡힌 거지.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 근원 물가죠. 네. 이 근원 물가가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안 잡혔어요. 계속 똑같아요. 4.0, 4.1, 4.2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네. 이해가기 쉽게. 식료품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관심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조리독감 터졌어요. 네. 그러면 달걀 가격 치솟죠. 그쵸. 닭고기 가격 그쵸, 치솟죠. 그쵸. 네. 서민 물가 부담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누가 고민해야 되죠?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러네요. 빨리 달걀을 해외로부터 조달받아가지고 물가를 안절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자, 에너지난이 터져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어요. 네네. 그럼 누가 고민합니까? 전기세를 올릴까 말까, 가스요금을 올릴까 말까,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죠? 에너지를 빨리 다른 나라로부터 수급받는다든가 그럼 그런 것들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다른 부처의 더 고민인 거고 그러네요. 그럼 중앙은행이 고민하는 건 뭐예요? 근원 물가 잡기인 거예요. 쉽게 그러네. 말하면. 네. 근데 근원 물가가 안 잡히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PCE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PCE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안정화됐어요. 굉장히 실적치는. 근데 근원 물가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인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안 하기 어렵죠. 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면 못해요. 특히 근원 물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원 물가에서도 중요한 게 근원 재화보다 근원 서비스거든요.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강하기 때문에 근원 서비스 물가를 결정짓는 건 뭘까요? 임금 인상률인 거거든요. 그럼 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떨어뜨릴까요? 경기 침체를 몰고 와야죠. 금리 인하를 했다가는 다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력 수요가 투자하고, 많아지고 네.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근원 물가 못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와 이 파월의 마음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요. 전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게 표현하면 김치국 마시고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이 왜 그런 기대를 하고 앞으로 어떤 기대를 형성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중앙은행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시장이 되어도 안 되고 그쵸. 내가 파월이 되어도 안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둘을 손바닥 위에 놓고 봐야 돼요. 아. 어쨌든 금리 인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시장 입장에서 인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아마 5, 6, 7월 정도가 지나면 금리 인하 곧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그 기대만으로도 네. 어쨌든 기대가 결국 주식 투자를 이끌거든요. 맞습니다. 돈을 이동시키거든요. 그게 어쨌든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몰고 오는 역할을 하니까 주가는 22년 10월처럼 그 저점을 갱신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무슨 물가 발표, CPI 물가 발표될 때, 고용지표 발표될 때, FOMC 회의 있거나 회의록 발표될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자꾸 금리 인하 없나 보다라는 걸 다시 확인해요. 그렇죠.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가 또 나오고 들어왔다 나가고 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경기 침체의 징후가 네. 금융부실로 나타나고 경기 침체 나타나니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때요? 안 좋고.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가 대세 상승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22년 10월이 저점이지만 주가가 반등은 한다 하더라도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22년 10월 작년 이맘때랑 지금 똑같습니다. 네, 여전히 똑같습니다. 있군요. 그 생각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도 금리 인하가 없다는 말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좀 아무래도 재미없는 장세가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재미없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이 한 해 경제, 23년 한 해 경제를 놓고 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을 거다라고 주요 기관들은 보고 있어요. 국제기구나 뭐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기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경기의 저점은 23년 2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나아진다. 하반기가 좀 더 낫다. 나아진다. 근데 23년 통째로 봤을 때 안 좋은 경제인데 23년 내에서 또 그 중에서도 도토리 키재기를 해보면
상반기가 더 나쁘다는 거죠. 하반기가 그나마 낫죠. 그게 나은 것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다시 회복된다. 회복이 돼서 언제 뚜렷하게 회복될까? 24년에는 나름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기업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생산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전제품 24년형은 23년 지금 출시했던 것보다는 많이 만들어야겠네.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그걸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은 반도체를 지금 조달 계획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주문이 다시 늘어요. 23년 2분기가 저점인 거야. 그 주문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반도체 CEO들이 올해 연말에는 재고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요는 23년 3분기부터 그래도 반등하기 시작할 텐데, 왜냐면 24년의 경제가 괜찮아진다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전에 조달 계획이 세워지고 지금이죠. 네. 그리고 그 조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성사되고 하는 것들이 주문이잖아요. 네. 실질적인 주문은 23년 하반기부터니까.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수요는 다시 이제 회복될 텐데, 그런데 이 재고는 이제 소진될 거고, 그리고 감산하기로 했으니까 감산한다고 해서 오늘 감산하겠다라는 것이 뭐 내일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산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가 뭐 신규 투자를 안 한다거나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리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재고가 나름 소진되면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경기라는 면도 어쨌든 23년에는 나름 이렇게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할 이유는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너무 헷갈리는 게, 경기가 차라리 안 좋아지면 뭔가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기대가 확 불면서 증시는 저희 투자자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회복을 해버리면 연준이나 심지어 한국의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증시나 약간 자산 시장은 또 이게 약간 다른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네네. 네네. 헷갈립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다만 지금의 이 기준금리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진 않죠. 높다. 왜냐면 이건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그쵸, 왜냐면 이례적인 물가가 등장했고 이례적인 긴축적 통화정책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례적인 수준의 통화정책을 가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금리의 역습을 유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하는 노력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2020년 팬데믹 위기 왔을 때 갑자기 정례회기 놔두고 긴급 소집회의 열어가지고 기준금리 B컷으로 인하하고 이런 일은 아니에요. 이런 성격의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금리를 또 정상화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이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렸죠. 그 제로금리가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화하기 위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했었죠. 정상화 단계예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제로금리였다가 2021년부터 금리를 먼저 인상하기 시작했죠. 21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 단계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화 노력은 할 거예요. 그 정상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굉장히 더딥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IMF는 24년 1, 2분기 사이에 있다. 인하가. OECD는 2분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제기구의 4월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FOMC 위원들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점도표상에서 그렇게 나타나죠. 다만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할 때 있죠. 23년 끝자락. 이때는 또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먼저 움직이니까. 먼저 움직이니까 이해했습니다. 항상.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실제 기준금리 인하할 건지 여부를 물어보셨을 때는 인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가의 반등은 있을 수 있냐고 여쭤보신다면 그걸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이해했습니다. 거죠. 먼저 그렇게 움직이니까. 저는 의견 드립니다. 마치 2022년 10월부터 주식이 먼저 움직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책이 나왔는데 교수님 네. 책에 보니까는 이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었는데.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맞습니다. 엄청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미국 주가 지표와 한국 주가 지표가 같이 움직이죠. 맞습니다. 따로 움직이지 않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종목만 보고 막 이러죠. 이런 것을 이제 반문을 삼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거시경제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궁금한 점들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또 이번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을 김광석 교수님 신간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입니다. 나한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15분 경제 특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뭐 인트로 파트 1이 있고요. 이것만큼은 죽어도 알아야 된다 파트 1. 그리고 파트 2는 14가지 부문별로 썼어요. 뭐 금리, 환율, 물가, 그것을 15분 동안만 읽으시면 그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14일이면 그 각론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소위 이제 한 달이면 경제를 마스터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런 느낌으로 1:1 과외식으로. 그래서 이제 챕터가 강의처럼 돼 있네요. 맞아요. 7강, 6강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문어체로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잘 읽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특징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강마다 2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기초편과 응용편. 근데 기초편은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러니까 문어체로 썼고요. 그리고 응용편은 그냥 정말 그 보고서처럼 썼어요. 딱딱하게 어렵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응용편을 먼저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돼. 근데 기초편을 읽고 다시 응용편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이 좋네요. 네네. 저도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동의하고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관심 갖고 이 책도 읽어보시고 같이 경제 공부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